우리 모두 아로와나에 대한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로와나는 현재 주로 아라파이미나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십억 동, 약 10억 원에 살 수 있는 거대한 관상어입니다. 반면 남미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진미로 여기며 특히 아마존 강 유역 인근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는 남미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어부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민물고기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 손질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라파이마는 우리 대부분에게 극히 드물고 값비싼 생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생선의 섭취는 수백 년 동안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으며 남미 사람들에게는 문화, 음식, 그리고 생존 능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다양한 지역에 30만 마리 이상의 아라파이마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미는 아마존 우림에서 가장 흔히 잡히고 소비되는데 이곳은 도미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마나우스, 벨렘, 산타렘을 포함한 브라질의 여러 도시는 이 도미를 활용한 전통 요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와나는 높은 가치 때문에 남미 전역에서 사냥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연 서식지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 관련 활동에 일정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이 종은 많은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어부들은 아라파이마를 잡으려면 유효한 낚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아라파이마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어부들은 아로와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튼튼한 그물을 사용하여 아마존 강의 상당 부분을 휩쓸어 갑니다.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라파이마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우기에 번식하며 수위가 낮아지면 새끼들과 함께 얕은 물에 모입니다. 따라서 낚시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기이며 이때 그물의 이빨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업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어부들은 물고기가 많은 지역 주변에 작은 배를 띄웁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면 어부들은 즉시 그물을 뒤로 당기고 물고기에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해 나무 막대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기 충격을 받은 농어는 배로 옮겨집니다. 또한 아로와나를 사냥하기 위해 많은 어부들은 그물 외에도 창과 같은 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포위하고 싶을 때 배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거대한 바다 괴물에게 날카로운 창을 던졌고 결국 괴물은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괴물 등껍질의 탄력성조차도 이 창의 위력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매일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아로와나를 5마리에서 10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와 식량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족관 거래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거미류 낚시를 선호합니다. 이는 그물과 작사를 이용한 낚시 외에도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낚시를 위해서는 적절한 낚싯줄을 선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라파이마는 틸라피아와 같은 살아있는 물고기나 생선 살덩거리에 끌리는데 이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는 포식성 어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냄새에 매우 민감합니다. 적절한 낚싯줄을 사용하면 낚시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는 크기가 워낙 커서 어부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때문에 농어 낚시는 낚시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라파이마 물고기는 도망치려고 미끼를 물면 종종 높이 뛰어올라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때문에 어부들은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큰 물고기를 성공적으로 잡으려면 어부는 매번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릴 때마다 능숙하게 다루는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희귀종으로 분류되는데도 주민들이 바다용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농업 개발이 어려운 아마존 지역 주민들에게 물고기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대형 코끼리 물범을 목표로 삼아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라파이마는 그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손질하고 조각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가공업자들이 최단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려면 손재주, 날카로운 도구, 그리고 이 물고기의 근본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라파이마는 현지에서 소비되고 시장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뼈가 없고 부드러운 육질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유역 지역 주민들은 이 거대한 물고기의 살을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크게 의존합니다. 아라파이마는 그 크기와 뛰어난 품질의 과일 덕분에 남미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아라파이마는 식용으로 잡힐 뿐만 아니라 수족관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라파이마는 수족관용으로 길들여져 비교적 큰 어항에서 사육되었던 새로운 어종 중 하나였습니다.
아라파이마는 전 세계 여러 수족관에서 전시되어 물고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특별한 물고기 종을 감상하고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족관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거대한 아라파이마를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로와나 또는 아라파이마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수만 달러에 대해 팔리는 호화로운 관상용 물고기를 떠올립니다. 매끈한 몸통과 위풍당당한 움직임은 전 세계 물고기 수집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지위를 얻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미, 특히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는 이 상징적인 담수어가 단순히 아름다운 모습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워서 필레로 만들어 저녁 식탁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아라파이마는 단순한 트로피급 물고기가 아니라 이 지역의 문화와 영향에 깊이 뿌리내린 주식인입니다. 오늘 브라질 강변 마을을 여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 중 하나인 아라파이마가 어떻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현지에서는 피라루크로 알려진 아라파이마는 아마존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량 공급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물고기를 희귀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지역 주민들은 특히 농경이 어려운 외딴 지역에서 이 물고기를 생명줄로 여깁니다. 오늘날에도 브라질에는 30만 마리가 넘는 아라파이마가 주로 아마존 분지의 울창한 습지와 강에서 발견됩니다. 마나우스, 벨렘, 산타렘과 같은 도시들은 이 물고기로 만든 맛있는 전통 요리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과거 남획으로 인해 아라파이마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정부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정된 구역과 특정 계절에만 어업이 허용됩니다. 어부들은 공식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생계와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 가능한 어업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아라파이마 어업은 전통적이면서도 매우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기에 강물이 불어나고 물고기가 범람원 전체로 퍼져나가면 어부들은 넓은 강줄기에 큰 그물을 던집니다. 물이 빠지면 아라파이마와 새끼들은 얕은 석회에 모여들어 잡기가 더 쉬워집니다. 어떤 무리는 창을 사용하여 배를 타고 물고기 주변을 맴돌다가 거대한 아라파이마의 갑옷 같은 몸통에 무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라파이마는 크기와 힘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무 몽둥이에 맞아 기절한 후 배 위로 끌려 올라옵니다. 숙련된 어부들은 하루에 100kg이 넘는 거대한 아라파이마 5마리에서 10마리를 잡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온 가족이 먹을 만큼이거나 지역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남는 이 이야기는 아마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딴 숲과 산악 지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야생 멧돼지는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공격성과 크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 강력한 동물은 많은 농촌 공동체에서 중요한 고기이자 전통의 원천입니다. 아라파이마와 마찬가지로 야생 멧돼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별미로 여겨지지만 농업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식량 불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동유럽, 심지어 브라질 판타나우에서도 멧돼지 사냥은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립된 공동체에게 야생 멧돼지는 위험과 생존을 동시에 상징하며 극복해야 할 도전이자 함께 나눠야 할 보상입니다. 멧돼지 사냥은 일반적으로 유서 깊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사냥꾼들은 발자국을 추적하고 토양의 교란을 관찰하고 숲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다음 창, 개 또는 초보적인 덫을 사용하여 멧돼지를 몰아넣고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무게가 수백 킬로에 달하며 아라파이마처럼 폭발적인 힘으로 유명합니다. 사냥꾼들이 부상을 입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브라질 어부들이 아라파이마의 맹렬한 공격에 맞서 어획물을 확보해야 하듯이 멧돼지 사냥꾼들은 험난한 지형과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집으로 식량을 가져가야 합니다. 일단 잡히면 두 동물 모두 가공하는 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꺼운 비늘과 단단한 살을 가진 아라파이마는 날카로운 도구와 정교한 조각이 필요합니다. 반면 멧돼지는 고기가 손상되거나 내부 체액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도축해야 합니다. 멧돼지의 모든 부위를 사용합니다. 고기는 조리하거나 보존 처리하고 가죽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 무두질하며 뼈와 엄니는 도구나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라파이마에도 같은 정신이 적용되어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뼈 없는 풍부한 육질의 고기는 굽거나 말리거나 스튜로 만들고 가죽과 뼈는 지역 공예품이나 물물 교환에 사용됩니다. 더욱이 두 동물 모두 식량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아라파이마는 국제시장에서 귀하게 여겨지며 고급 수족관에 전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생 멧돼지는 때때로 사냥용 고기 식당에 팔리거나 문화 축제에 제공되어 생계를 위한 사냥이 소액의 수입원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관행 모두 미묘한 선을 넘나듭니다. 야생 멧돼지 남획은 생태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불법적인 아라파이마 거래는 보존 노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전통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고 이러한 관행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공동체들은 현대 농업이나 축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냥과 어업에 계속 의존하는 걸까요? 그 답은 지리적인 이유와 문화적인 이유 모두에 있습니다. 브라질의 홍수 발생 위험이 높은 아마존이나 산악 멧돼지 사냥 지역에서는 농업이 불안정합니다. 비옥한 토지는 부족하고 토양의 질은 좋지 않으며 기후 조건도 열악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야생, 강, 숲으로 향합니다. 자연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생존의 동반자가 됩니다. 거대한 아라파이마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멧돼지든 이 동물들은 단순한 고기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회복력, 기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의 뿌리를 둔 삶의 방식을 지탱해 줍니다. 세계가 식량 안보와 보존에 대해 논쟁하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은 생존이 항상 슈퍼마켓이나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때로는 창을 든 어부가 아마존강에서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쫓거나 사냥꾼이 빽빽한 덤불 속에서 멧돼지를 추적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통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식량을 공급하며 주변의 땅과 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악어 고기와 가죽으로 어떻게 매년 3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아시나요? 전 세계 악어 가죽 시장의 연간 가치는 약 1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100만, 200만 개의 패널에 해당합니다. 플로리다에 위치한 110에이커, 약 45헥타르 규모의 악어 농장인 게이터랜드 농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악어 농장입니다. 올랜도 남쪽에 위치한 사우스 오렌지 블로섬 트레일을 따라 자리 잡고 있으며 7,000마리가 넘는 미국 악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게이터랜드 농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악어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사육장이 있으며 각 사육장은 악어의 다양한 발달 단계에 맞는 특수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육장은 악어의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여 설계되었으며 은신, 수영, 일광욕을 위한 공간이 포함됩니다. 악어에게 적합한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 농장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악어가 제대로 발달하려면 온도가 섭씨 25도에서 35도 사이여야 합니다. 농장에서는 악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포획될 때까지 최적화된 방식으로 사육 및 가공합니다. 악어의 짝짓기 성수기는 수온과 기온이 모두 높은 늦봄이나 초여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컷 악어는 성장하면서 더욱 난폭하고 영역의식이 강해집니다. 승리한 수컷 악어는 암컷 악어의 등에 올라타 목을 물어 직립 자세를 유지합니다. 암컷 악어는 교미 후 약 40-60개의 알을 낳습니다. 새끼 악어가 부화하면 전문가들은 크기가 일정하고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으며 건강하고 윤기 나는 피부와 선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번식과 정기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악어를 선택합니다. 육식동물인 악어는 주로 소,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쥐, 토끼, 그리고 기타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고기를 먹습니다. 많은 경우 농장 직원들이 미리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줍니다. 악어는 나이와 종류에 따라 필요한 영양 요구량이 다릅니다. 악어에게는 매일 먹이를 주어야 하지만 성체 악어는 일주일에 2-3번만 먹이를 주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어는 겨울철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먹이 필요량이 줄어듭니다. 악어가 매일 섭취하는 먹이의 양은 전체 체중의 약 3%에 달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악어의 건강 유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정기적으로 공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악어의 포획은 4년에서 5년간의 양식 기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악어는 약 2.4m에서 3m의 크기에 약 160kg에서 240kg의 무게가 될 때 이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후 악어는 추가 가공을 위해 공장이나 전문 가공 시설로 보내집니다. 운송될 악어의 크기와 수에 맞는 운송상자나 케이지에 넣어 운송할 계획입니다. 운송상자나 케이지에는 충분한 황희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운송 중 악어에게 충분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또한 운송 과정 전반에 걸쳐 악어의 건강 상태가 고기와 가죽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사합니다. 악어 고기와 가죽을 걸러내는 과정은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악어의 겉껍질을 세척합니다. 가죽과 살을 분리하기 위해 작업자는 펌프를 사용하여 악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는데 이때 가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생선 껍질이 완전히 손상되지 않도록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살과 기타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가공하기 전에 다양한 용제를 사용하여 껍질을 세척합니다. 가장 윗부분인 표층과 가장 아랫부분인 표피, 이 두 겹의 층이 껍질을 구성합니다. 가죽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크기, 두께, 그리고 품질입니다. 가장 두껍고 매끄러우며 내구성이 뛰어난 악어 가죽을 벨리 스킨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고급 악어 가죽 제품입니다. 또한 등뼈, 엉덩이, 꼬리에도 가죽이 있습니다. 가격은 해당 부품에 따라 다릅니다. 고기 분리 및 포장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여 고기 부위를 가공합니다. 악어 고기는 꼬리살, 허벅지살, 갈비살, 배살 등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고기의 여러 부위를 각각의 범주로 나눕니다. 갈비와 배 부위를 둘러싼 힘줄과 막은 고기를 손질하기 전에 제거됩니다. 악어 가죽과 살의 가공 및 보존에 있어서는 모든 단계가 식품, 위생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시설은 최첨단 기계와 장비를 활용하여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악어 가죽과 고기를 생산합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음식이나 악어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악어 가죽은 패션, 가방, 신발, 지갑, 벨트, 코트, 제조, 가구, 자동차, 수공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품질 가죽입니다. 악어 가죽은 뛰어난 내구성, 뛰어난 방수성, 그리고 긁힘에 대한 저항성이 특징입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비싸고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죽 가공에는 박피, 보존, 석회침지, 제육, 표백, 분리, 무두질, 염색, 마무리 등의 기술이 사용됩니다. 선반판은 완제품으로 간주되며 다음 제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색상, 내구성, 맛, 가공성 측면에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악어 고기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악어 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구운 고기, 튀긴 고기, 스테이크, 스튜, 돼지고기, 소시지, 수프, 훠궈 등이 있습니다. 악어 고기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쫄깃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악어 고기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악어 고기에는 심장 건강, 면역 체계 강화, 뼈, 관절, 소화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악어 농장과 가공회사들은 사업이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재적인 자연적, 기술적 능력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것임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가공 및 마케팅 분야에서 이루어진 눈부신 발전 덕분입니다. 악어 사육은 분명 매력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악어 가죽 시장은 2033년까지 35억 달러로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고급 패션 및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고급 가죽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크게 기인합니다.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사육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사료 공급 시스템, 디지털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사육장은 동물 복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악어의 성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악어는 고기와 가죽 외에도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기름, 뼈, 이빨, 심지어 피까지 악어 부산물은 화장품, 장신구, 그리고 잠재적인 의료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악어의 모든 부위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악어 사육은 야생악어 개체수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지만 서식지 파괴, 폐기물 오염,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산업은 엄격한 규제와 국제 무역 규칙,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ATES에 따라 운영됩니다. 많은 농장들이 지속 가능성과 인도적인 대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현대 소비자들이 추적 가능성과 윤리적 공급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들은 변화하는 소비자 가치에 발맞춰 친환경 태닝 공정과 투명한 공급망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악어 농장은 관광과 교육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이드 투어와 문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악어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추가 수입을 창출합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료 효율 향상, 질병 관리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업계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지역 사회 차원에서 악어 사육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며 특히 고용 기회가 제한적인 농촌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변동, 동물권 단체의 공개적인 감시, 그리고 기후 변화가 번식 주기와 서식지 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악어 양식은 과학, 상업, 보존, 그리고 문화가 융합된 다면적인 산업입니다. 악어 양식의 지속적인 성공은 지속 가능한 관행, 기술 혁신, 그리고 이윤과 윤리적, 환경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책임감 있는 마케팅에 달려 있습니다.